여당 지도 체제가 한동훈 비대위로 결정됐습니다. 위기의 여당을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낸 신문들, 법무부 장관 이임식 생중계라는 특별 서비스까지 제공한 방송들. 그런다고 본질과 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결정 형식은 추대, 대통령 리스크 때문에 비상이 걸린 여당이 대통령의 신복, 아바타로까지 불리는 검사 출신 인사를 모셔가는 모순, 이것이 본질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숨죽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동훈 앞으로 줄을 설 것인가, 이준석 신당으로 탈출할 것인가, 지극히 절박한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9회 말 투 스트라이크에 나선 타자라고 말한 한동훈, 그가 끝내기 역전타를 치게 될까, 삼진 아웃으로 물러날까. 오늘 끝판 토론에서는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출연자 네 분과 함께 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신 정치학 박사이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비대위원 김종대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숨이 턱 막힙니다. 저 때문에 막히시는 건 아니죠? 앞에 당이 나오고 비대위가 나오네. 예. 민심동행 창당 준비하고 계신 창당 준비위원장 신인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치평론가 스픽스 책임지고 계십니다. 전계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전에 정치본색에서도 뵌 분들이 계셔요. 네.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바로 주제 토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주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제가 더 큰 전쟁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2월 27일에는 탈당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탈당한 직후부터 창당할 겁니다. 네, 오는 26일 성탄절 다음 날이 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예정돼 있고요. 그게 이제 최종 절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일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탈당 회견이 예정돼 있고요. 자, 이 두 가지 한동훈 비대위와 이준석 신당 정치권에 미치는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좀 가늠해 보고 싶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또 저를 지목하시네요. 저는 단기적인 국면 전환에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그건 뭐냐면은 이런 측면입니다. 맨날 윤석열, 김건희 이런 얘기를 듣다가 예. 그래도 여당 지도 체제 한동훈이라는 뭐 새롭진 않지만 예. 그래도 어쩌면 저 사람이 그 조금 뭔가 다른 리더십을 보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윤석열의 갑자기 보완제가 등장하니까 여론이 관심을 네. 표명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기적 효과는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결국 그 나물의 그 비빔밥이더라. 결국은 윤석열의 그 이 자기장 안에서 결국은 놀게 돼 있다. 이러면 민심이 식을 것이고 네. 그러지 않고 할 말은 하는 여당 대표가 모처럼 나왔다. 예. 이러면은 저 효과는 더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관망하지만은 관심은 높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건 뭐 모든 언론이 뒷받침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전두환 장군 전역식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1980년에 육군 대장으로 고속 승진해가지고 예. 그 전두환 대장이 전역식을 육군 1사단 연병장에서 하거든요. 1980년도에. 80년에.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곧 대통령이 돼요. 통일주체국민에 의해서 99%로. 그랬는데 그때 산부 요인이 다 오거든요. 네. 그때 새 시대, 새 역사, 서민과 민생과 민주 복지 사회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선의로 포장된 길에 항상 악이 걸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보면은 동료 시민을 언급하고 약자 서민을 얘기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제 이임식을 또 그때 전두환 중계방송 하던 KBS가 중계방송 서비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KBS만 한 게 아니고요. 네. MBC, SBS, YTN 등 다 했습니다. 그 전두환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장관 이임식을.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언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정치 초월 문법이잖아요. 예. 기존의 정당과 국회와 이 정치 시스템 내에서 내가 어떤 그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걸 초월해서 국민과 예. 동료 시민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민정당 스타일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요. 서울의 봄 때문에 오공하고 연결을 시키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보입니까? 굉장히 그 전략적 발언 아닙니까? 이제 연결이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단기적 국면 전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신인규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근데 저는 뭐 국민의힘이 어느 성공을 거두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예.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인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지금 비대위원장만 이게 몇 번째입니까? 이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지금 국정 운영을 하면서 시간을 이런 식으로 1년 6개월을 허비한다라는 것은 지금 정말로 대한민국이 인구 재앙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류해서 되겠느냐. 정말 지금 미래 세대들은 미래의 희망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전 이게 지금 좀 국민의힘 이제는 정신을 차리라는 말도 좀 아까운 지경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저는 한동훈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초유의 사태로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옮겨가는 이런 예. 형태를 보면서 과거에 김홍일이라고 하는 국민권익위원장이 6개월 만에 방통위원장으로 이전하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예. 대검에서 중수부장을 지냈던 사람이 방송으로 간다. 이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반정치의 극단의 지점에 가고 있다. 이건 반정치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반정치라는 걸 좀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비상시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상을 막아달라라는 비상대책위원장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초비상 귀책위원장이에요. 초비상을 초래한 귀책자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전 이것은 이제 국민의힘이 아무리 급해도 어느 정도 정도라는 게 있는데 그 정도를 완전히 벗어났다. 예. 그럼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옮겨갔을 때 노리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잘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치권의 영역에서는 하나도 검증된 게 없는 분입니다. 예. 근데 검증이 안 됐는데 이분을 갖다가 비대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도박 정치거든요. 근데 전 지금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걸고 지금 도박을 하고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뭐 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국면 전환을 위한 기회는 일단은 잡은 것이라고 평가를 하든 이제 앞으로가 문제일 텐데 아까 김종대 의원께서 그랬어요. 한동훈 이제 곧 비대위원장이 될 사람의 입에서 무슨 발언이 나올 것인가, 다른 발언이 나올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이건 며칠이 지나면 확인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며칠 내로 확인된다. 크리스마스용 환각제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26일 날 비대위원장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 예. 27일 날 이준석 전 당대표가 탈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보수의 분열이잖아요. 네. 보수의 분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 날 보수가 분열하고 있을 때 그럼 예를 들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또 하나는 그 다음 날 특검법이 통과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본인이 얘기했던 국민의 상식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하라는 게 70%. 그다음에 특검법 거부하지 말라는 게 70%입니다. 그럼 국민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얘기했던 국민의 생각 또는 국민적 상식과 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취임 다음 날 벌어진다. 전 그래서 오래 갈 필요도 없다. 그때 한동훈의 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 문제를 발생시킨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얘기하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땐 길은 뻔하다. 국민들이 그러면 뭐 뻔한 거죠. 아, 한동훈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구나. 바뀔 게 없겠구나. 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26일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전국위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바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취임하는 건 아니고 날짜를 조율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 주 중으로 출범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말씀하신 27일 이준석 탈당, 28일 특검법, 김건희 네. 특검법 그게 이제 표결이 되려면 뭐 29일이 되겠죠. 이때까지는 출범을 안 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비대위원 지금 이제 인선한다고 오늘 얘기 나왔습니다. 예. 자, 70년생 비대위원장, 80년대, 90년대생까지 젊은 사람들로 비대위원을 채우겠다.
일단 이벤트로는 상당히 신선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당장 나오는 문제가 이 비대위원들이 임명이 되는 순간 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기자들이 물을 거예요. 야, 특검법 어떻게 해야 돼요? 명품백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현재 뭐 이런저런 말을 우회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으로 인선된 80년대, 90년대생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이게 실제로 비대위원 회의 예. 저는 생명력과 직결된다고 보고요. 그 상황에서 일관되게 아, 윤석열 대통령 억울한 거 있으니까 김건희 특검 하지 않아야 한다. 명분백 그걸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비대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못 한다고 보고요. 인선이라는 것은 이벤트로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인선된 결과는 바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예. 그럼 그때 이미 판가름 난다고 저는 보고요. 다른 지금 국회에서의 의사 일정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비대위원부터 인선하고 장고에 들어갔다고 하는 순간 누가 비대위원이 되느냐, 어떤 말을 하냐 이걸 쳐다보면 비대위원회의 생명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종대 의원님께 좀 질문 드리죠. 그냥 전망 말고요. 현실적인 전망 말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국면 전환의 기회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 어떤 말이 가능할까요? 전 특검에 대한 전향적 태도라고 봅니다. 역시 김건희 특검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느냐. 예. 이 조항 몇 개 바꾸자는 얘기는 괜찮아요. 그거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건데 계속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걸 자신이 갖고 있는 법 기술로 프레임을 바꿔서 어찌 해보겠다 그러면은 예. 이거는 저기 뭐냐 왜 비대위원장을 왔는지 답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저걸 하려고 왔구나. 예. 거기서 이제 패 다 까지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저기 이거는 뭐 비대위원장이라기보다는 윤심을 그 탐지하는 고성능 레이더 하나 박아놓은 거 사드 레이더죠 그러니까. 네. 극초단파 사드 레이더지 네. 이게 뭐 저기 뭐 별도의 네. 그 어떤 그 국정에 있어가지고 에너지와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게 빨리 닥치는 거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온 거다. 제가 오늘 그 국토위 국회의원들을 좀 만났는데 예. 그 원희룡 장관이 거의 비탄과 시름에 젖어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뺏겨서? 아니 자기가 비대위원장 하려고 여태 양평 고속도로부터 욕 먹어 가면 예. 이러는데 아는 체를 안 하네. 그리고 국토부 장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타격이 큰 것 같다. 이게 원 장관한테. 이게 예. 이제 오늘 국토위 의원들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냐? 그러면은 그런 어떤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한동훈을 한테 맡긴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 현안에 대한 어떤 처리, 저기 뭐 맨날 형수님이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밖에 없다. 법기술적으로 돌파해라. 이거지 정치인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면에서 일단 급한 현안을 네. 그렇게 할 땐 좀 미션이 주어져 있다면은 뭐 그거는 이제 곧 그 실체가 드러나. 예. 특검과 관련해서는 뭐 다음 주제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거 한 말씀만 제가 네. 드리면요. 그 한동훈 장관이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이 한동훈하고 싸워야 되는 지금 그런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이 자기 부정과 자기 모순에 지금 휩싸여 있는데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특검을 하자라고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요. 이분이 직전 직책이 법무부 장관이고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특검을 하자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검찰이 일을 안 했다라는 자기 지금 부정에 빠지고요. 또 네. 하나는 그럼 한동훈 장관이 특검하지 말자. 이거 악법이다.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자기 모순인 게 이분이 또 공교롭게도 2016년도 최순실 박근혜 특검법에서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장 바로 밑에서 실제 수사를 했던 검사로 파견을 나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당시에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의 추천 권한과 네. 그리고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조항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일일 브리핑. 그렇습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권력자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법이 당시에 한동훈 장관이 악법이라고 규정한다면 그때 그 법도 악법이 돼야 되는데 그럼 본인은 악법에 의한 악검, 네. 악검에서 행동을 했던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자기의 과거를 부정해야 되는 자기 모순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특검을 하자 그러면은 자기 부정이고 예. 특검을 안 하자 그러면 또 자기 모순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한동훈과 싸워야 되는 굉장히 지금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받음으로써 받는 채무기 때문에 뭐 본인이 잘 감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27일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하겠다고 하긴 하는 겁니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한다고 하면 하는 거겠죠. 네. 네, 저는 디톡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매주 이제 진행을 하고 그 주제가 거의 매주 나왔고 또 프로그램 끝나면 잠깐 얘기하잖아요. 제가 저도 기자 출신입니다만 27일 탈당 회견은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저도 탈당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없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변화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일관되게 윤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공격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대표가요? 이준석 당대표가 제가 볼 때는요. 저 그래서 왜 그럴까? 본인이 창당을 하려면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얌전하게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창당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전 창당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진짜 그야말로 진짜 윤 정부가 싫어서 반윤연대라는 큰 틀과 제3지대를 만들어서 양당 정치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만들겠다는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시 2월 달에 재집합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또는 나와 있는 이준석 신당 또 만약에 또 나와 있는 만약에 이낙연 신당 이런 거 갖다가 다시 딱 모아서 소위 김한길식 방식의 하나의 창당으로 가는 루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 그냥 온전하게 제3지대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충정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지금 행보를 보면 제가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좀 측면들이 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것이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27일 탈당은 할 것이라는 제 나름의 이제 예상인 거고요. 그 탈당과 이후 진행될 수도 있는 신당이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도 이준석 전 대표와 긴밀하게 정치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요. 탈당은 기정사실이고 신당도 그냥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지금 공격을 하고 싸우는 것이 과거보다 강도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비대위를 장악하고 뭔가 새롭게 하면서 이제 욕 안 하더라도 알아서 무너지거나 알아서 붕괴되는 조짐이 보이는데 굳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본인이 신당을 만드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이 과연 유효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강도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 전략적인 선택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봤던 정치인들 중에서는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치 철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외견상 드러나는 정치의 그 일종의 그 이제 돌파력,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힘은요 탁월한 사람 같아요. 가장 상황을 잘 읽고 가장 유효한 득표를 하면서 계속 자신의 외형을 이제 확장시키는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은 당연히 신당을 차려서 본인이 주도하는 예를 들어서 제3정당이 되든 아니면 보수정당 내에서 분화가 되든 가장 큰 파일을 먹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신인규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을 하겠다라 그러면 저는 그건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나와서 저는 국민들 앞에 평가를 받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다원화의 시대정신에 맞게 국민들이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다당제 체제가 전 마련됐으면 하기 때문에 저는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하는 입장인데 아마 그 탈당이라는 것이 지금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전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바꾸겠다라고 만약에 나온다면은 매우 환영이고 아마 대한민국이 좋아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탈당을 지금까지 이렇게 미룰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겠다라고 만약에 탈당을 수단으로 써서 국민들 앞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면은 이건 아마 굉장히 정치 퇴행으로 저는 귀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제가 말씀드린 전자일지 후자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본인 입장을 밝힐 부분이고 저는 정치를 바꾸겠다는 의지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국민의힘 안에서 잃어버렸던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지위와 그 권력을 되찾겠다라는 목적으로서 만약에 탈당의 시점부터 그 이후의 과정들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전 이것은 또 한 번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될 거기 때문에 전 이쪽으로 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그 정치를 바꾸는 쪽으로 지금 신 위원장님께서 기대한다고 했던 그 방향으로 가면 민심 동행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심동맹은 지금의 이 소위 말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정치공학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공학은 야합이죠. 이건 국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치공학이 아니라 공학정치라고 하는 공학을 이용한 저희는 스마트 폴리틱스를 이용해서 정치를 좀 혁신적으로 바꿔보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공학에 머무르지 않고 저희가 주장하는 이런 공학정치, 뭔가 데이터에 기반이 돼가지고 정말로 국민들과 당원들이 효능감을 누리는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자. 예. 이 대의에 만약에 뭐 동의를 하고 이런 쪽에 열린 마음으로 대화한다 그러면은 저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이 공학 정치가 아니라 정치 공학에 머무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력을 되찾겠다라는 의지에 만약에 불과하다라면은 저는 뭐 대화의 여지는 없고 저는 제 갈 길을 갈 생각입니다.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게 정치공학과 공학정치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요. 네. 과거에 이게 소위 말하는 삼지대가 다 무너져 왔던 배경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정치 구도 자체가 상당히 새로운 세력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신당을 하겠다라는 분들의 의지와 방향성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많은 분들이 새 길을 찾아 나섰지만 그 유혹과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 양당으로 복귀를 하는 이런 안타까운 과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새로운 길을 갈 때 그 사람의 진정성과 방향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느냐. 그 철학과 비전과 가치. 그리고 더 나아간다라면은 대한민국의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대안까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앞으로 드러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모호한 상태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서 외형학대식으로 간다면은 이건 100% 떴다방이죠. 근데 떴다방 정당은 늘 실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이 저는 평가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예,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 예. 그거 계속 하실 겁니다. 다른 거 예, 말씀 질문 드리면 안 돼요. 저도 사실 한 말씀 잠깐만 이슈 한번 보태고 싶은데. 그 스픽스 대표님이시니까 오늘 발언권을 덜 드릴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신당 또는 뭐 이준석 탈당이라는 뉴스와 한동훈 비대위라는 뉴스. 이게 이제 이슈잖아요. 정치는 관심을 많이 받으면 뭐 그게 좋든 나쁘든 일단은 좋다라고 한다던데 김 의원님 보시기에 어느 뉴스가 더 커 보입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에 비해서는 하락세인 건 분명합니다. 그 계속 신당 예고편, 이 본편을 보고 싶은데 네. 예고편만 지금 그러니까 한 달 넘게 다음 주에 하다 이제 보니까. 본편을 연다 뭐 이런 개념 아닌가요? 근데 그게 지금쯤이면은 뭔가 이 준비하는 가시화된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 27일 이후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잘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현주 의원 같은 분 보십시오. 저거 뭐 며칠 전에도 저녁 같이 먹었는데 모르겠대요. 한때 둘이 토크쇼도 했잖아요. 부산 예. 가가지고 네. 곧 같이 창당할 것처럼 했잖아요. 아니라고 지금 한 달 만에 전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원칙을 잘 지켜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게 뭔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판은 이게 기본 플랫폼이 있고 네. 그 위에서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작동되느냐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 운영 체제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계속 뭔가 이렇게 그 계산하는 듯하고 이리저리 타진하는 듯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확연히 줄어들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아까 신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판단 잣대들이 뭐 공개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이 구체화될 때 뭐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그걸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 하나 좀 전망을 좀 해봐 주세요. 이준석 탈당이 기정사실화될 경우에 함께 탈당할 국민의힘 의원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런 접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신민규 대표님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싸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제3지대가 돈도 생기고 사람도 생겨서 규모 있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정당은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인가?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 공천권을 못 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네. 제3지대를 형성했을 때 이준석 당대표가 지향하는 새로운 정당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딜레마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리고 새로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든지 또 좋은 지역에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비례를 얻으려고 하거나
또 그 하여튼 내부의 싸움 자체가 그러니까 이준석 전 당대표가 계산한 시간표에 따라 갔을 때 본인이 얘기한 제3지대의 어떤 프레시함, 또 매력들을 보이기 어려운 또 시간표가 있다. 저는 27이라는 시간표가 특검법과 연동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특검법이 통과가 이미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이런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린 달라. 우리 새로운 보수야라고 나가려고 했던 건데 말이 꼬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뒤에 스텝은 그런 거죠. 국민의힘이 비대위가 들어오고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서 있을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럼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겠다. 전 이런 식의 얘기가 됐을 때 이 당이 진짜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당인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냥 머리 하나인 이준석이라고 하는 아주 프레시한 정치인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몸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 정당 자체가 얼마만큼 큰 파괴력을 가지고 제3지대에서 양 정당의 기득권 체제를 허물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컴퓨터로 예를 들면 컴퓨터가 모니터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요. 본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컴퓨터 전원을 눌렀는데 돌아가질 않습니다. 내지는 컴퓨터가 켜지긴 하는데 OS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안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컴퓨터는 모양은 컴퓨터니까 컴퓨터가 아닌 건 아닌데 네.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폐기물로 가야 되는 이제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고 지금 양당 체제가 이렇게 견고한 상황 속에서 또 여건과 모든 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세기를 가는 유일한 이유는 예. 한국 정치를 바꿔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건데 지금 이 길을 가겠다라고 저와 같은 모양과 위치를 잡았다는 사람들이 지금 쭉 출발선에 서 있는데 누군가는 만약에 병립형으로 바꾸면 다 도망갈 겁니다. 불리하니까. 그럼 또 누군가는 병립형으로 가도 유지를 할 건데 뭔가 이 총선만 넘어가면 또 이합집산으로 헤어지는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이것이 바로 과거에 있었던 바른미래당의 선례고요. 예. 저는 또 하나의 선례는 정의당의 사례, 우리 김종대 의원 여기 계시지만 정의당의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낡았고 흐릿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노동관이라는 것이 저도 이제 보수지만 노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이것이 달라진 시대만큼 노동관이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낡았고 또 하나는 노선이 분명하고 선명해야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공간이 열리는 건데 민주당하고 스탠스가 유사한 듯 다른 듯 하면서 이중대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낡고 흐릿해지면서 국민들의 선택으로 멀어진 겁니다. 예. 그렇다면 반대로는 새 것을 갖다가 완전히 선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야 국민들이 한 번 봐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준석 대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판단이 저도 어렵다고 보고요. 27일 이후에 그것이 정말 작동이 되는 컴퓨터인지 아니면 고철로 그냥 고철 덩어리로 가야 되는 건지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 달라질 것이다. 예. 그걸 좀 보고 싶다 이 다 얘기입니다. 좋은데 왜 거기서 정의당을 네. 정의당이 정말 워낙 정의당에 대한 전 존중을 갖고 있는 게 가장 그 당명을 오래 쓴 새로운 정치 세력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에 국회에서 대한 제일 존중이 오래된 당이 있습니다. 정의당이에요. 이름을 안 바꾼 아주 훌륭한 네, 당입니다. 정의당과 관련된 질문은 뒤에 준비돼 있으니까 그때로 잠깐 넘기고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께 제가 주신 의견들 다 이해도 되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텐데 당위하고 현실을 좀 나눠서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스픽스라는 이 유튜브 채널이요.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68만 명에 그리고 일조회 수가 한 100 몇십만 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사 또는 미디어라고 하면 지금까지 중구장대사는 엄청난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되느냐, 1년 6개월 만에 왔느냐 이제 이런 걸 따져보면 결국에는 기성의 제도, 기성의 언론들이 도무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절묘하게 들어왔는데 기술적 진보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유튜브라는 기반이 있고 두 번째는 장비가 굉장히 많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서 적은 돈으로 이 정도의 방송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이것이 기초라고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이 내용, 신당, 이준석 신당이 과연 과거의 방식대로 정책, 조직, 자금이 있어야 당을 만드는 것이냐 아니냐. 이미 낡아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온라인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할 수 있고 자금도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가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거의 문법으로 지금 현재 신당이 되느냐 아니냐 이 관점이 아니라 이미 지금의 정치 구조는 다 망가져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누군가 나와서 깃대를 제대로 들면 지금 진익기 변호사 얘기대로 그것이 이상과 정의로움과 좀 미래에 대한 것들이 담보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있건 없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기존의 판을 완전히 엎어버리는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개인기나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잘 올라타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신당을 우리가 이렇게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너무 간보는 거 아니냐. 한동훈과 손잡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과 다른 것으로 보면 결국 이준석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도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보죠. 예. 신당 쪽으로 이탈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자, 그 부분은 변수가 많겠지만. 이준석 신당은 본인이 상수가 아니에요. 국힘이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비대위 체제를 유지 운영하느냐. 여기에서 흔들린다고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검 문제, 명분백 문제 때문에 흔들릴 것이다. 네. 여기에서 이탈해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잡는가의 문제죠. 지금 오늘 당장 보면은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당을 주도하겠지만 이것이 못 간다고 봤을 때 이준석 신당은 변수로서 받아내느냐 아니냐. 그래서 1월 말 정도 가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해서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수도 있다. 이까지는 저는 좀 객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제 제가 신당을 하는 입장에서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를 예. 들어 당이라는 것이 지금은 과거처럼 뭐 당사를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많은 조직을 동원하고 이제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슬림화됐기 때문에 저 같은 개인도 지금 창당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시대가 바뀐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항상 방송 나와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전 또 대단하다 보는데 당대표 경선에서 3천만 원만 쓰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창당을 할 때도 돈이라는 것은 변수나 고려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비전과 가치, 어떤 지향점과 대안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또 역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의원들을 데려다가 국고보조금이나 기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모순과 상충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누굽니까? 저는 이삭 죽기를 뭐 이삭은 하나도 이삭이고 10개도 이삭인 건데 네. 그 이삭 죽기를 하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개고기를 팔았다면 개고기를 같이 판 동료 장수들은 누굽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알았든 몰랐든. 그렇다면 그분들이 기회주의 속에서 지금까지 침묵하고 대통령의 이 방종과 이 무도한 이 지금 상황 속에서 다 그냥 구경만 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공천에 떨어져가지고 줄 섰다가 실패해서 패자부활을 하는데 그걸 이준석 대표가 어떤 면이 맞는지를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고 그냥 뭐 우리 보수니까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회주의로 처신했던 의원들을 데리고 와서 현실적 이익을 누린다 그러면은 얻는 이익도 있겠지만은 그로써 받는 비판과 그로써 잘못 갈 우려도 상당히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마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게 좀 보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진행자가 말씀하신 당위와 현실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사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정치에선 공당을 창당하는 거거든요. 예. 아무리 그지 같아도 당원 당규가 있고 당직자가 배치돼서 그 공천 자격 심사와 그다음에 그 경선 룰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공적 과정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그 스마트하게 종합이 될 것 같아도 굉장히 관료적이고 행정적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공적 시스템으로 나아가게 돼 있고 또 이게 선거법이나 모든 어떤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도 30%는 반드시 연구비로 쓰게 돼 있어요. 그것도 다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그 3천만 원으로 당대표 했던 비용하고는 다소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그 공당의 그 시스템과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창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유념을 해서 봐야겠고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가가지고 이준석하고 합류하겠냐. 저는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는 사람을 이준석 전 대표가 받을까요? 그런 것보다도 어떤 그 동안에 나름 공감이 있었던 의원 그룹이 있다면 거기가 우선순위가 높을 건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드러난 실체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네. 국회의원들 다수가 나와서 결합을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그동안 뭐 최소한 이준석 대표만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 사람들이 그 정도라도 있는가?
이거 이제 따져보면 판단 나오지 않을까요? 글쎄 그분들 중에서 행동을 할 만한 분인가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제 생각에 이제 환경은 좋다고 봐요. 이제 그 이준석 그 신당의 환경은 나쁘지 않다. 이유는 뭐냐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부인을 수호하는 비대위, 그다음에 윤 대통령 측근의 공천을 관철시키는 비대위.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봤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요. 그래서 그걸 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법이 거부되고 난 다음에 당을 강압적으로 눌러야 되는 거죠. 그 비판적. 네. 그럼 국민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과 싸우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지지율이 떨어지면 누가 불안해집니까? 출마자들이 불안해지죠. 이 당에 있어가지고는 자기가 공천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나가도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 것이고, 또 하나는 공천의 칼바람이 어디에 불겠습니까? 수도권에 국회의원 없어요. 거의. TK 아닌 PK입니다. TK, PK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몰아내고 거기다 검사들 이런 사람들 밀어 집어넣게 되면 제가 볼 때는 TK, PK 분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전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이준석이 받아들였을 때 이준석 신당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야 저거 새로운 것이야 라고 얘기할까? 여기 이런 또 딜레마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은 좋으나 예. 이준석이 그만큼의 자기의 정체성을 아직까지 세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과거 유사한 방식의 제3지대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그것의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좀 일단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 정도로 이건 이제 전망의 영역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한동훈 장관, 이제 전 장관이죠. 비대위원장이 되면 본인도 뭐 출마는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던데 어디로 출마할까 또는 뭐 비례로 나올까? 전 대표님 이 부분에 좀 전망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전망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네. 또 이분이 총선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근본적인 좀 회의를 가지고 있는 예. 사람이고, 뭐 비례든 지역구든 지금 비대위 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먼저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 명품백 수사 촉구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기술적으로 야당에 던져가지고 야 이거 총선 이후에 하자. 이게 예. 먹힐 수 있는 안이 아닌데 다만 그 시점에 먹히도록 던졌는데 언론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도를 해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쟁화시켜서 이거를 그냥 총선 때 뭉개고 가자 이럴 수 있는 사안이냐. 이게 아마 이제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을 땐 저는 안 먹힌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내 충돌들의 상황들이 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왜냐하면 한동훈 체제에서는 분명히 공천을 못 받는 사람이 제 눈에도 대구 경북만 하더라도 최소 10명 정도는 보여요. 그 이런 사람들이 자 어느 시점에 빠져나가는 것이 타이밍상 가장 절묘하냐. 이준석 전 대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사람을 받는 것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다 받지 않겠죠, 당연히. 이 과정에서 분화라는 것은 분화대로 이루어지고 또 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정통성은 정통성대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본인이 어디로 출마한다, 지역구가 좋다, 비례가 좋다, 강남이다, 험지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지금 논쟁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예. 있죠. 그래도 질문은 던져보고 싶은데 예, 예. 다른 팬들이. 뭐 저도 사실 원희룡 장관 이제 전 장관이겠죠. 네. 이제 원희룡 장관이 매우 아쉬워한다 그랬는데 저도 아쉬울 필요 없다. 왜냐하면 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취임을 하면 굉장한 난관이 앞에 모든 게 살얼음처럼 놓여져 있어서 발 하나만 삐끗해도 물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희룡 장관한테도 기회가 갈 수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은 총선에서는 출마한다고 봅니다. 네. 뭐 총선까지 포기하면서 비대위원장만 하겠다 이런 식의 뭐 모양 잡는 걸로는 안 할 거고 아마 실리도 취하려고 할 텐데요. 아마 황교안 전 대표 그 공안검사 출신이죠. 이분의 사례를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종로에 출마했다가 본인 선거도 말아먹고 이제 전체 선거도 패배했던 네. 이 선거 구도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이 어려운 지역을 선택해서 비대위원장이라는 전체의 역할과 부분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건 좀 피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소위 말하는 이제 꿀 지역구라고 하는 뭐 강남이든 서초든 뭐 대구 경북이든 일로 내려가게 되면 또 도망갔다라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좀 피해야 될 것이고 네.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한테는 딱 하나 남아 있죠.
비례대표 비례. 끝번호를 받으면서 당선은 보장을 받고 어느 정도 전국을 돌면서 좀 붐업을 일으키겠다. 뭐 젊어졌다, 뭐 586 때려잡자 이런 식의 구호를 가지고 아마 전체 선거판을 좀 짜는 이런 역할을 좀 하려고 할 것 같아서 저는 비례대표 끝번호를 받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당선권의 끝번호. 당선권의 끝번호로 가지 네. 않을까. 그럼 한 뭐 십몇 번. 뭐 16번 정도 받으면 거의 안정권이죠. 뭐. 근데 그건 이제 전제가 선거 제도가 네, 병립형이 그렇죠.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제하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고 이게 이제 지금 현행 선거법이랑 위성정당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되면은 다시 그거 다 되고 또 설령 선거법이라 현행 선거법이라 하더라도 연동형의 캡을 몇 석으로 씌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결정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간을 최대한 끌 것이다. 양당이. 예, 그렇죠. 네. 예. 이건 뭐 나중에 저기 유리하게 결정해버리면 그만이지. 네. 선거법 결정 이전에 뭐하러 그걸 갖다가. 지금 그 두 분 말씀을 이렇게 조합을 하면 한동훈 장관의 그 출마 방식, 뭐 대상 지역 이런 것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제도에 다 연동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끌다가 이제 가장 본인한테 유리한 그 쪽으로 선택을 하겠지만은 저는 황교안 대표 모델은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쉬운 지역구로 가는 것도 비판의 여지가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뺀 나머지라 그러면은 뭐 물론 비례대표야 뭐 병립형으로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 또 연동형으로 가면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선택할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비례대표라는 좀 안정적인 제도를 이용해서 본인의 실리도 찾고 뭔가 예. 당에 기여한다는 모양을 잡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아무래도 그 예상합니다.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봐야 돼요. 예. 현재로서 뭐 이 지역 저 지역 건드리긴 여러 군데 건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은 청주 얘기해가지고 제가 청주인데 난리 났었어요 저보고. 네. 그런데 지금 청주의 지역구가 4개인데 2개가 검사 출신이 지금 당협위원장 예. 김진모 검사, 윤곽근 검사. 그럼 한동훈까지 내려오면 4개 중에 3개 지역구가 검사란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전국에 아주 핫플레이스가 될 뻔했어요 그거가.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마치 내려갈 것처럼 얘기해버려가지고 난리 났었습니다. 네.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한동훈 전 장관이 비례 그 당선권 끝번호를 가지고 전국을 선거지휘를 한다.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유리한 선거 전략이라면 민주당이 당연히 막아낼 수 있잖아요. 연동형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요. 3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가 제가 너무 관심이 있는데. 전 대표님하고 비슷한 시각이시네. 아니 왜냐하면 반기문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치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법조기자의 문법과 정치부 기자의 문법은 다릅니다. 법조기자가 질문하는 거에서 한동훈이 잘 답할 수 있겠죠. 정치부 기자가 우회해서 찌르잖아요. 예. 버벅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뭐 아는 척 하더니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네라고 얘기 들을 수 당장 이번에도 뭔가 옆으로 맞으니까 곁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정치가 만만치 않은 거다. 근데 계속 자기는 법률적 잣대로 정치를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법률적 잣대로 정치를 보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 신선함이 얼마나 갈 것인가? 한동훈이 신선하지 않다면 어떻게 한동훈을 데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반기문 케이스가 아니라 황교안으로 간다면 이건 폭망이죠. 그럼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럼 이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 3개월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인가의 문제 하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갈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강남을 가겠습니까? 대구를 가겠습니까? 그런다고 비례도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계속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위원장이니까.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위치에서 진두지휘를 할 겁니까? 아니면 험지가 싸울 겁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 봐야겠는데요. 아직까지 선거법이 통과가 안 돼서 이런 얘기하면 작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국민들이 역시 초보구나. 안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듣겠죠. 지금까지 그 한동훈 전 장관의 발언, 이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것들이고, 법무부 그 얼음에서 이제 그 기자들을 만난 건 다 법조 기자들이고, 그리고 뭐 법조 기자들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는 과천 쪽에서는 별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임식 상황에서도 나타났고, 그래서 이임식 당일에 이임식 실황이 생중계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또 나오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어떤 질문 답변이 오갔는지 잠깐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김종대 의원님께서 뭐 모두에 잠깐 총평을 해주셨는데 다시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저는 들으면서 대선 출마하는 사람인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정신을 못 차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들한테 민주당 사주 받고 물어보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던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검찰에서 검사로서 활동했을 때 자기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 제가 볼 때는 소스 흘리면 기사가 나오고 기사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나서 다시 또 범죄자 취급해가지고 잡돌이 치고 이런 식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대위원장은 어떤 겁니까? 왜 갑자기 국민을 얘기합니까? 국민의 힘의 문제인 거죠. 비대위를 왜 만들었습니까? 혁신위를 왜 만들었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완패를 하면서 혁신위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혁신위도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대위를 온 거라면 국민의힘이 왜 무너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몫이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무슨 국민의 상식과 무슨 나침반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정당은 말입니다. 자꾸 국민을 닮은 정당들을 외치는데 정당은 당원을 닮아야 돼요. 그게 정당의 본질입니다. 국민들은 여러 가지 정체성과 생각이 다양해요. 그런 걸 닮을 수는 없는 거고 종합은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당은 결사체거든요. 이 정당은 진성 당원을 담는 게 정당이에요. 그러면은 저 김종욱 박사 말대로 정당은 저기서 해야 될 얘기는 뭐냐 하면은 뭐 상식, 원칙, 뭐 국민, 뭐 약자, 서민 이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당원이 자랑스러운 정당으로 만들어주고 그게 정상화돼서 국정의 정책 주도력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활기찬 어떤 정책 에너지로 이 정당을 바로 세우겠다든가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든가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기존 시스템에 녹아드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국민이 이렇게 초월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뭐 전두환이나 히틀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 놓고 보면은 나중에 그 말이 공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말을 보면은 좀 아직까지 정치에는 아마추어 아니냐 이런 어떤 느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저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숭고한 말이고 왠지 특별해 보이지만은 정작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 정치를 말하자면은 폄하하고 적대시하는 반엘리트주의 또는 반정치주의에서 나오는 언어들입니다, 저게. 그리고 독재자의 언어예요. 유럽이나 어떤 미국에서 정치의 경계선 바깥에 있던 전혀 듣도 못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얘기할 땐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예컨대 포데모스 같이 이런 식의 룰도 완전히 다르고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봤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이고 국무위원이면서 비대위로 내정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참 보면은 이제 비대위원장 첫 회의에서 저렇게 얘기해버리면 뭘 어떻게 원칙이 상식이 뭐고 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저게 준비 안 된 모습이에요. 알겠습니다. 저 얘기 가지고 더 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거의 저는 정치 중독 상태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요. 대통령의 가장 큰 헌법상의 책임은요,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상권분립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상권분립 체제를 유지하지 않는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거든요. 그럼 법무부 장관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나침반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의 나침반은 아마 용산을 향해 있을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서민과 약자를 이야기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논란에 대해서는 눈치 보고 숨는 이런 법무부 장관, 서민과 약자 이름을 쓸 자격이 없고요. 미래를 언급하셨는데 최수근 상병의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저런 장관,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아까 저는 김종대 의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고요.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데 지금 정치의 최고수가 해야 되는 비대위원장직에 던진 그러니까 본인의 몸을 던진 거기 때문에 예. 그 본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까지 져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 정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에 욕심이 과할 때 사람이 흔히 빠지는 유혹이 뭐냐면 초월의 유혹입니다. 현실에서 계속 발을 디디고 굳은 일, 또 지저분한 일, 또 거칠은 일을 갖다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자꾸 초월하고 싶은 욕망에 유혹에 예, 빠진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몇 마디 하다가 정계 은퇴한 사람 많아요. 아니 뭐 옛날에 반기문 보십시오. 반기문 사무총장. 네. 무슨 새누리당의 친이가 뭐고 친박이 뭐냐 막 호통치듯이 하더니 한 달도 못 버텼어요. 자기는 새로운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 꽃가마 태우고 되는데 그게 꽃가마가 아니라 꽃상여요. 들어가서 보니까 멀리선 꽃가마로 보인 거야. 네. 타보니까 꽃상여야.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도망갔어요. 예.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모르느냐 아느냐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러 들어온 사람을 정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정확한 설명이 아닐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의 원리나 정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것이다. 자기대로는 정치를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저렇게 하면 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처럼 평론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너무 겉돈다. 예를 들어 저렇게 좀 장엄한 얘기를 할 때는요. 정말 인생사 셰파가 정치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인동조처럼 단련되고 훈련되고 그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쌓여서 마지막에 한마디는 결국 남은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을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겉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정치가 원리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정치를 해석하고 국민들한테 설명하니까 예. 저게 곧 제가 전문용어로 쓰면요. 곧 뽀록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니, 뽀록 났어요. 뽀록 아니 근데 하신 말씀들이 다 똑같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은 기괴한 인물이에요. 무슨 인물이요? 기괴한 인물이다. 기괴하다. 그러니까 부스럭 소리를 듣고 돈 봉투를 확인했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명품백은 기사가 안 나와서 모른다고 그러고 몰카는 또 확인을 해요. 이 매우 기괴한 인간 아닙니까? 이런 기괴한 인간이 갑자기 국민의 상식을 가지고 나침반을 얘기해버리면 예. 어쩜 난감한 거예요. 어쩌란 얘기지? 예,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다들 반복적으로 하셔서 제가 그냥 끊겠습니다. 예,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왠지 짜증나네. 진행이 짜증나시는 거 아니죠? 전체가 그냥 저 한동훈까지. 예, 아무리 번드르란 얘기를 해도 아까 김종욱 박사님 말씀하신 비대위원장으로 온 이유가 분명히 보인다.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는 목적,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을 공천으로 이렇게 심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의심들을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주제 영상으로 잠시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이쪽은 대통령이 마세요. 아유, 알았습니다. 특검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여보세요? 네, 교수님. 10만 주 냈고 누가 가져가네요? 체결됐죠?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은 제2의 6.29 선언, 직선제 선언 같은 그런 선언을 할 것이다. 김건희 여사를 보수칼럼에서 얘기했던 대로 사과, 제2의 장희빈처럼 나간다. 먼저 김종욱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비대위원장으로 온 두 가지 목적, 그 두 가지를 다 달성할 수 있겠어요? 그 국민과 싸워야죠. 그러면 국민과 싸우면 둘은 확보할 수, 둘 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를 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년 4월 선거에서 이기려고 비대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비대위가 국민과 싸우면 국민이 표를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드리는 질문이 이제 끝반토론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두 개가 충돌할 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둘 것인가? 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김건희는 버릴 수 있는가? 아니면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측근들 공천하는 거, 검핵관들 공천하는 거는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요. 아니 저는 예를 들면
지금 그 한동훈 전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를 지키려고 하는 게 명확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제 1순위로. 왜냐하면 나오자마자 이거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가 특검법 문제 관련해서는 독소 조항이 있다라거나 아니 왜 정의당이 선택하게 하냐는 식으로 그 특검법을 물타기를 정의당 몰고 들어가나. 아니, 아니 한동훈이 얘기했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 다 물고 들어가 나쁜 거 있을 때는 다 정의당 몰고 들어가. 그리고 원래 야당이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과거에도 그렇게 야당이 했던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독소 조항이니 약법이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명품백 문제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권한도 없는 사람이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느냐가 본질인데 몰카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면 본인의 의도는 명확한 거죠. 대통령의 하명인 거죠, 이건. 아니 어떤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이 사안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이 멍청하거나 아니 뭐 정확한 하명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외신의 소리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왔는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기 대만의 한 방송이 1시간 동안 김건희 특집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정치의 문제가 한국 경제 추락까지 연결이 된다고. 예. 아주 전문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있고 중국 언론은 더 하고 일본 언론에 다 났어요. 전 명품백 문제부터 해가지고. 아니 뭐 글로벌 중추국가가 뭐 완전히 소프트 파워가 거의 지금 보니까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 특검에 대해서 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 발언도 이제 해외에 다 보도된다고 봐야 돼요. 네. 당대표까지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방탄 개념으로 하면은 블랙홀처럼 그게 다 빨아들일 건데.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정부가 브레이크가 안 걸립니다, 문제는. 그동안 조중동이 얼마나 많이 직언했습니까? 요즘 저 진보 언론 안 보고 저 조중동 봅니다. 훨씬 정확하거든요. 훨씬 저 자기 편이니까 공격이 더 아프고 매섭고 정확해요. 그게 직언인가요? 아니면은 우회로를 제시하는 건가요? 아니 위기의식이니까 그 자기들 생존 전략인데 왜 이제 그게 저기 뭐냐 그냥 군기자 끼겠어요?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조중동과 외신이 훨씬 정확해요, 요즘은. 그랬는데 그런 어떤 그 직원이나 이 충고 앞에서 이게 들리는 정권이 아니고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독특한 멘탈. 그걸 한스 모겐소라는 정치학자가 전략적 나르시즘이라고 개념화한 적이 있다고. 지금 그 도구마에 지금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는 저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앉혀놓고 이 정부에서는 아마 김건희 여사를 에바 페론으로 만들 것이다. 그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이런 거 들어보셨나? 그 주인공 제가 한때 Don't Cry for Me YTN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구속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욕망의 수준은 거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욕망의 외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문제가. 일각에서 뭐 주제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제2의 6.29 선언처럼 국면을 확 전환시킬 뭔가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있죠. 뭐 심지어는 뭐 부부 간에 뭐 법적 관계를 끝내야 된다 이런 것도 실제로 이제 아이디어로 냈다는. 네. 그거는 뭐 지금 뭐 올 초쯤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던졌을 때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는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사과로 간다. 사과가 그러면은 다시 이제 그 아크로비스타로 가느냐 아니면 뭐 백담사로 가느냐 어떻게 하냐면 사법 처리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실제로 민심을 움직인다면 저는 최소한의 조건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보고요. 이게 총선 승리로 이어지느냐 아니냐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어쨌든 보는데 문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과연 이 문제를 밀고 갈 수 있느냐 저는 못 간다고 보죠. 그래서 이게 몇 번의 6.29 선언 같은 것을 시도하고 돌파할 것이라는 이 가정을 누가 하고 있느냐. 다 희망사항이고 바람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가능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를 받아들일 거냐. 이걸 믿고 있으면 지금까지 19개월 또 왜 지금 이 난리를 쳤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전제를 빼놓고 나는 이렇게 하면 우리 당이 앞으로 총선에서 좀 더 선전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동훈에게 하지만 실제
내용은 할 수 없다 한동훈은 예. 이렇게 좀 규정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따져보죠. 지금 조금 전에 조중동 말씀하셨는데 조선일보 일면 기사 20일자 일면 기사 잠시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12월 20일, 그러니까 그제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로 총선 후에 김건희 특검을 실시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마치 무슨 현상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시하는 것 같아요. 저런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킬러 문항 빼라. 물수능 만들어라. 예. 특검도 그렇게 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얘긴즉슨.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법기술자들의 논리인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임 물타기, 일종의 어떤 초점 바꾸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을 쓰겠다 이 얘기죠. 기술을 예, 쓰겠다. 예. 아니 효과는 없지만 안 먹힐 어쨌든지 간에 거지. 예. 근데 저는 범죄 혐의를 수사를 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저런 식으로 시점까지 바꿔주고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증거인멸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 지켜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건 한동훈 장관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지고 국회가 의결을 하죠.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의결을 하거든요. 예. 또 이때는 무기명으로 합니다. 네. 게다가 출석위원회 3분의 2이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통과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렇게 보여져서 한동훈 장관 손을 저는 떠난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몰래카메라라도 안 나왔으면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몰래카메라까지 나온 마당에 이 특검법을 면제해준다? 밀어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아까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의 특수성 때문에 본인의 자기 부정 아니면 자기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선택해도 특검을 하든 안 하든 한동훈 장관은 비판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신핵관, 이제 예. 검핵관들이 들어오고 또 당내에서는 원조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 기회주의자들이 있잖아요. 누가 이길 것이냐. 자리는 하나거든요. 근데 노리는 사람은 둘 내지 넷입니다.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요. 당은 당이고요. 정부는 정부입니다. 대통령이 개입하면 그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시 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그래서 2년형이 나왔거든요. 그럼 본인이 본인 스스로 죄를 얻는 행동을 할 것이냐? 그건 무조건 수사받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특검 검사 출신인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의 영역도 우습게 봤겠죠. 반정치를 타고 들어왔으니까 아 그거 주물떡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은 막상 들어와서 주물러 보니까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네. 저는 그 모순과 충돌 속에 지금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총선 이후로 밀어야 된다는 거는 절대절명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최수근 상병 특검도 있습니다. 그게 240일의 수긍여 기간이 끝나고 국회에서 최수근 상병 박정원 대령 외압에 대한 예. 특검이 들어가는 때가 4월로 예상이 되거든요. 총선 직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최수근 상병 특검은 의혹 대상자가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부부 부부가 특검이 되는 총선 이루 가면 초유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좋다고. 야당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갖다 합의문을 써 아예. 총선하고 이 특검 1, 2, 3 지금 그렇게 따지면 3개 특검, 쌍특검 플러스 최수근 상병 네. 특검 플러스 국정조사 3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미리 위원회를 다 구성해 놓고 총선 끝나면 5개를 다 해가지고 한 점 의혹 없이 가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여야 간의 협상은 난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요? 예, 시민으로서 반대합니다. 아니 뭐 반대하시는 분이 많더라고. 내가 네, 욕먹을 까고 하고 저는 뭐 김 박사님께 이제 민주당 소속이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쭤볼 건데 27일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선언 여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 거로 그냥 저는 예상하고 있고 뭐 안 한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길 바랍니다. 28일 특검법이 통과되느냐, 28일에 이제 상정이 되고 29일에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 29일쯤 정말로 통과시킬 것인가? 저는 통과될 때까지
마음을 못 놓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가지고 민주당이 그러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아니 그걸 갖는 아니 건, 그걸 예. 의심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저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 같은 전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 말씀하시는 어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나리오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믿을 사람을 믿어야죠. 내가 못 믿겠다고? 아니야. 못 믿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이거 사인했다고 예를 들면 거부권 행사 안 할 뿐입니까? 그걸 어떻게 믿고? 그러니까 이건 국민한테 약속한 거잖아요. 특검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어려운 와중에다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이 70%의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하고 그거 조사해야겠어. 문제가 있어. 대단히 중대한 문제 아니야. 주가 조작 문제는요. 시장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단히 중대한 죄입니다. 근데 그 죄의 어떤 의혹을 달고 대통령 부인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창피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당연히 그 트랙에 어떤 국회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 내용들이라면 민주당이 이걸 통과시키지 않는다? 제가 볼 때 민주당 그러면 선거 못 해요. 민주당이 어떻게 선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기대 이게 크기 때문에 나온 거지. 민주당을 뭐 의심하거나 그건 아니고요. 안 되겠어. 또 단식 농성 들어가요. 저번에 이재명 대표 했으니 이번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번에도 중재안을 냈잖아요.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기서 또 뭐 특검을 좀 빼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입장도 나왔고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일말의 어떤 불안감이 존재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참 상식적이지가 않은 게 이게 합의의 대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이냐면은 특검이라는 거는 범죄 혐의를 일반 검찰이 안 하니까 특검이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지금 온 건데 이걸 처리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굳이 한동훈 장관 입장에 생각한다면 이게 악법이니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악법은 처리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악법이 아니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그 수사했던 특검법안과 똑같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악법입니까? 게다가 그 악법으로 탄생했던 특검에서 모든 공을 다 누리신 분들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 이건 민주당이 만약 안 한다 그러면요. 국민들 앞에 무슨 염치로 또 의석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약간 이쪽인 말씀은 민주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이라는 그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전략적인 어떤 압박 수단은 이제 해서 아까 뭐 내가 뭐 또 단식이라도 하시는 게 어떠냐는 얘기를 한 것이죠. 저는 가끔은 좀 무식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국민을 믿고 좀 무식하게 밀고 나가서.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 무서워 이런 거거든요. 그것도 무식하다는 표현을 쓰지 말고 정직하다. 정직하게. 우직하게. 네, 우직하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저 혼자 가란 말씀이세요? 이게 초기 불교 경전에 나오는 부처 얘기요. 알겠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무소의 이렇게 뿔처럼. 좀 품격 높은 단어를 쓰셔야지 평론가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28일이나 29일에는 통과된다.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망하는 것 같고요. 통과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조선일보의 저런 보도를 보면서 조선일보가 저렇게 친절하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가르칠 만큼 자격이 있느냐, 또 저 내용이 맞느냐. 정치라는 게 지금 아예 상실되고 사망이 되었다고 지금 신인규 변호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것이 마치 대단한 기술이나 기능인 것처럼 여야 간에 합의해서 뒤에 하라. 이거를 언론이 저렇게 내놓고 제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 제안의 목적은 자, 대통령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압박하는 겁니까? 아니면 야당을 압박하는 겁니까? 뭡니까? 저희 언론이 저렇게 할 일입니까? 국회 내에서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되어서 실제로 여야 협상을 하는데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야, 이런 공방이 있다는 건 되지만 저렇게 친절하게 나와서 본인들이 마치 정말 자기 역할도 아닌 것을 역할인 것처럼 일면머리 기사로 내놓고 하는 저 참 행위가 오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김종대 의원님께 그래도 여전히 조중동이 지금 더 낫습니까? 아니 그런데 오히려 조선일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기사는 예컨대 그저께 나온 칼럼 이런 거예요. 서울의 봄이 여당의 경고인 이유는. 그러면서 전두환과 윤석열의 공통점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데 진보 언론이 못 쓴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위기감이 진짜 느껴질 때는 보수가 휘두르는 회초리도 꽤 제가 보기에는 세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TV조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항상 동아일보가 먼저 치고 나왔지만은 그 뒤에 이렇게 보면은 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정권 비판은 또 다릅니다. 여기는 어떤 면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냐면은 시장 보수의 원리를 대통령이 따르지 않으니까 예. 우리 시장 우파가 모욕감을 느낀다는 투예요. 항상 거기 논설위원실의 분위기를 보면 예. 아니 왜 은행 두들겨패? 왜 카카오톡 두들겨패? 반시장주의자 아니야? 이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보수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때리는 회초리가 어떻게 보면 효과는 더 크니까 예. 차라리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주 아픈 데를 정확하게 때리는 신속 정밀 타격력. 네. 이런 이해했습니다. 면에서 그런 면에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중앙일보 그거 사설에서 참고해야 됩니다. 예. 중앙일보 사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비판했더라고요. 네. 네. 조선일보도 사실은 반신반의로 썼어요. 네. 믿어도 되나? 이투예요. 동아일보가 말씀대로 좀 한 발 앞서서 이제 회초리를 들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이제 결정이 되니까 땡큐로 돌아섰죠. 기대를 표명을 하더라고요. 돌았었죠. 예, 그게 뭐 칼럼마다 사설마다 기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고요. 다른 반전 카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신 특검법을 뭐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하는 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이벤트. 김건희 여사가 무슨 대국민 사과를 한다든가 아까 전 대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관저를 나와서 사과로 간다든가 이런 이벤트는 가능할까요? 아니 근데 범죄가 있다고 한들 사과를 하면 범죄가 사라집니까? 그리고 범죄가 있는데 뭐 백담사를 가든 무슨 사를 가든 절에 가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 범죄에 대해서 저는 김건희 여사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수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범죄 네. 혐의. 근데 왜 권력자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왜 검찰권이라고 하는 신성한 권력이 작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고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겸허하게 지금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하고 뭐 어디 절에 가고 아니면 여야가 합의를 하고 이거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저는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특검법은 반드시 관철되고 관철이 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그 뒤에 다시 또 국회로 돌아옵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재의결을 할 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국회의 시간이지 누구도 이걸 가지고 딜을 하거나 장난을 칠 수는 없다. 김건희 여사 누구라도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그런 현실적인 판단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은 공천이라도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을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이게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역들의 비율을 좀 맞춰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게 기대 난방이다. 그러면 공천이라도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개월 내에 끌어내릴게 끌어내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기현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다 작사를 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오죽하면 정무수석이 단일화를 했던 하나의 주역인 안철수 의원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는 당이에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 김건희 씨를 살리기 위해서 타협을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비우려는 거거든요. 비워야 자기 걸 채울 거 아닙니까? 전 그렇다면 좀 끝까지 갈 거다.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에겐 타협은 없다. 저는 이제 과거에 그 찐박 감별사라고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 다 필요 없다. 뭐 100명이 뭐 왜 필요하냐? 150명이 왜 필요하냐? 한 7, 80명 내 새끼들만 딱 데리고 가면 나 임기 후반에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들키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새끼 집어넣어야 되는데 잘 길들어, 잘 비워. 저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이게 봐요. 딜도 안 되는 게요. 예. 만약에 의원들이 딜을 해가지고 이제 특검법에 대해 협조를 한다. 그 의원들은 공천은 받을 수 있지만요. 본선을 나가지 않습니까? 본선 나가면 이제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현역들과의 딜도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실제 속마음은 무엇일까? 일당, 과반 의석, 다수당 이런 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훈을 내세웠던 순간은 결국 특검이나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고 예. 단 50석이든 60석이든 얻더라도 확실한 내 사람 심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권력을 구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정면 돌파, 정면 승부 카드를 한동훈을 통해서 일단 펼치겠다. 이게 명확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정당에 소속해 있는 의원들이 이런다 저런다 관심사안이 아닐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혼란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고 오늘도 이준석 신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좀 섣부를 수 있지만 이거 그냥 이삭죽기에서 주워 담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폭발력이 이준석 신당에 생길 가능성이 한동훈한테서 사실 오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정치 공학이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네. 홍문표 의원이 국민의힘 4선 의원이고 홍성 예산 지역구. 이 홍 의원이 국힘 170석 이상도 가능하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던데 이런 말은 그럼 뭐 전혀 의미가 없는 왜요? 거예요. 그냥 한 250석 가능하다고 그냥 얘기하시는 게 더 유황풀리실 거 네.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순신 장군도 뭐 나오고 세종대왕 곧 나오실 거예요. 한글 창제 이런 거요. 네. 이게 뭐 언론마다 지금 완전 한비어천가 부른다고 난리인데. 제가 30년간 지켜본 한국 정치는 네. 항상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순신에 비유하고 그래서 신상류 전선 12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거 이회창, 노무현 다 모든 정치인이 다 써먹고 대통령이 막상 되면 본인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세종대왕이라 그래. 네.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세종대왕, 권력을 못 잡으면 이순신. 네. 이게 30년 동안 돌던 이야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써먹게 돼 있는 프레임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치 철학 언어를 국민들한테 뭔가 이걸 그 좀 저기 진정성에 대한 우리가 좀 뭐 하나 기법을 개발해야 되는 게 예.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 없애겠다고 하는 놈은 항상 고놈이 제왕이더라고.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 말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가장 제왕적인 사람들인데 꼭 되면은 되기 전엔 제왕적 권력 해체고 되고 나면 제왕이 되겠다요. 자기가 무슨 나폴레옹입니까? 공화당 뭐 혁명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지가 황제가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제안한 선거연합정당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그거는 저기 저 녹색당하고는 거의 됐어요. 네. 공동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래서 기후정의 녹색 이런 부분으로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변수가 한 2개 정당 정도가 더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기 아무래도 소규모 연합이 되리라는 거 보시는 게 적절할. 중간 규모 연합, 네. 진보 전체는 안 되고 특히 이제 가장 관심사가 요거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그 저 민주당이 병리편이냐 연동형이냐를 결정하는데 가장 변수가 되는 민주당이 지켜보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진보당하고 정의당이 저 선거연합 하냐 안 하냐. 요걸 보고서 병리평 연동형을 보겠다는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십시오. 예를 들면 정의당, 진보당이 합치면 선거연합을 하면 이제 시민사회까지 끌고 와가지고 민주당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병리평으로 따라가는데. 그런데 짜게져 각기 나간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공간이 넓어져요. 네. 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거는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확실히 얻은 결론입니다. 그러면 진보당, 정의당이 합쳐지지 않으면 연동형을 유지하고 반대로 합쳐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병리평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가능성이 요 건에 때문에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요게 한 가지 중요한 변수다. 그렇다면 연동형으로 가겠네요. 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를 3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이 있어요. 이거는 저기 진보한테는 청천벽. 차라리 그러려면 병리평으로 가라. 네. 이건 최악이거든. 한 명도 진출 못해. 네, 다 그렇게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또. 그럼 김 박사님 견해로는 진보당하고 정의당이 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거죠? 아니요, 저는 반대요? 예. 이게 좀 헷갈리는데 진보당하고 정의당이 손을 안 잡으면 저도 합쳐지기 힘들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연동형 동력은 좀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한동훈 경력이 떨어진다고요? 약간 떨어져요. 민주당이 이제 진보도 다 제가 할게 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단일한 요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합쳐지면 민주당도 같이 뭐 통 크게 다 합쳐보자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민주당이 또 저 선거연합 비례정당 큰 보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이렇게 하자는 그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좋은 그 정치적인 환경이 진보당, 정의당 등이 합치는 그런 단계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아마 연동형의 기사 회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더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시간 청기 누설했네 오늘. 당에서 이거 얘기한 거 알면 나 아니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국민의힘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하태경 의원과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용기를 냈죠? 6.29 대통령을 전두환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용기가 있어야 그걸 혁신하고 얘기할 수 있다. 부산 지역구도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혁신하겠다고 얘기 거짓말이다. 그래서 하태경을 배워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곧 되실 분은 노태우급인가요? 그러면 저 윤석열 대통령이 기분 나빠하죠. 걔가 내 친구야, 내 아래에 있었던 자. 예, 이 정도 듣겠습니다. 원래 노태우가 전두환하고 육사 동기지만 항상 꼬붕이었어. 예. 아직 더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 번씩 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 대표님. 당이 다 떠나가지고요. 예. 당의 문제 뭐 다 이상 이런 거 다 치우고요. 한동훈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조도 안 돼 있고요. 실력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국민들도 한동훈을 선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무슨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뭐 150석이다, 170석이다. 저는 아예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그냥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동훈 장관 얘기도 듣고 또 선거제도 얘기도 말미에 조금 나왔는데 그냥 제 의견을 종합하면요. 좀 대한민국에서 원칙이 승리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더라도 좀 지면 그 지는 걸 또 감수하는 모습 속에서도 대한민국 사회가 감동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회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동의합니다. 순수하셔. 나 참 진짜 존경스러워 내가. 젊어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아니 실패해도 시간이 많으니까. 당이 좀 이런 청년 정치인을 좀 제대로 등용해서 해야지. 다 마스코트처럼 써먹지만 이렇게 풍찬 노숙하고 거리에 나가서 이 원칙을 얘기하고 미래를 꿈꾸는 이런 정치인 봤어요? 못 봤어요? 의원님 참고로 저도 창준위원장이고 정당의 이제 대표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잘해서 저희도 저희 정당이 선택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풍찬 이거까지 멋있어. 풍찬 노숙하는 건데 웬만해도 배고파도 좀 참고 살아요. 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정치를 바꾸면서 권력도 좀 찾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그 결론은 갑자기 신인규 멋있다로 아닙니다. 네, 마무리하죠. 이번 주 끝판 토론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기 출연해 계신 전계환 대표께서 끝판 토론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저는 오늘 끝판 토론을 끝으로 스픽스와 이별합니다. 스픽스 제작 체계 개선 그리고 콘텐츠 개발에 힘을 보태기로 하고 지난 9월부터 넉 달 시한으로 스픽스에 합류했는데 벌써 넉 달이 훅 지나갔습니다. 우리 열정으로 똘똘 뭉친 스픽스 제작진 또 격려와 응원 항상 보내주시는 수많은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끝판 토론 마치겠습니다. 출연해 주신 네 분 출연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